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임홍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교육대학교 졸업생 2명 중 1명은 임용고시에 탈락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 짚어보고요. 전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늘어났는데요. 어떤 사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간부를 사칭한 남성이 음식점 예약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전북을 연구로 한 각 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앞으로의 의정 활동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살펴봅니다. 장충석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전주교육대학교 졸업생 2명 가운데 1명은 임용고시에 탈락한다고 합니다. 비단 전주교대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자, 임용고시 합격률 추이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교육대학 졸업생 2명 중에 1명은 임용고시에서 탈락하는 그런 추세라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이제 초등학교 교사를 뽑는 그 임용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치를 보면 2023년도에 초등학교 교사 임용 규모가 3,900명가량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3,100명만 선발을 해서 800명가량이 감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임용고시 합격률 수치를 놓고 보면 같은 기간에 합격률이 53%가량에서 43%로 10%가량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게다가 지금 정부에서 2026년 내지 2027년까지는 그 초등교사 임용 수를 최대 2,600여 명까지 감소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서 이런 합격률이 낮아지는 현상은 앞으로도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출생률 감소로 인한 학령 인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출생률 감소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그 초등학교가 직접적으로 이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통계치를 좀 보면 2023년도에 전국의 초등학생이 253만 명이었는데 2027년도가 되면은 초등학생이 197만 명까지 이제 22%가량 가파르게 좀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다른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것이 또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교권 추락 이슈도 현재 있는데요. 지금 초등학교 교사들이 잇따라서 좀 자살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교직이 더 이상 이제 인기 직종이 아니다 이런 인식이 좀 확산이 되다 보니까 교대를 졸업을 하고도 이제 임용고시 응시를 좀 기피하는 이런 현상까지 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초등학교 교사하면 한때 가장 선호했던 직업이었는데 자, 과거 상황을 비춰보면 좀 격세지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급기야 정부가 12년 만에 교육대학 입학 정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 12% 감축안을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2025년도에 입학 정원을 12%를 감축을 하겠다라는 그런 안을 내놨습니다. 지금 전국에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학교가 13곳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사립대학교인 이화여자대학교를 제외를 하고 12곳의 대학이 이제 그 감축 대상에 포함이 되게 되는데 뭐 이제 사립대학인 이화여자대학까지 동참을 하게 된다면은 감축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초등교원 그 입학 숫자가 2012년도 이후에 사실상 동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책이 추진이 되게 되면 12년 만에 지금 초등교원 입학 정원이 감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교육대학 구성원 사이에서도 입학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교원 수급 대책 좀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지금 정부가 초등교원 임용 숫자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기 때문에 교육대학 역시 입학 정원을 줄이는 문제는 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학교를 보면은 일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교실이 과밀화돼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좀 불균형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늘봄 교실이라고 해서 또 새로운 그 인력이 필요한 그런 과정들이 도입이 되다 보니까는 현장에서는 또 막상 인력이 부족한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신규 임용을 좀 지속적으로 줄이다 보면은 좀 학교가 전체적으로 좀 고령화가 될 그런 가능성도 있고
또 교대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렇게 교원 수급을 이렇게 줄이는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뭐 무조건적인 해답은 아니다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교육대학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라던가 감축되는 정원을 뭐 대학원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좀 돌린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지난해 전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전년과 비교해서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처분 건수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지금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을 한 공공기관들이 징계 처분을 얼마나 했는지 통계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해에 총 92건의 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그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교를 하게 되면 거의 2배 이상이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좀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중징계를 한 건수는 총 11건으로 그 직전 연도에 비해서 이제 거의 유사한 그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경징계를 한 건수가 총 81건으로 지금 직전 연도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증가를 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좀 중징계보다는 어떤 그 공공기관의 도덕적인 해이 문제라던가 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던가 이런 사유로 인한 경징계가 좀 크게 늘어나는 것이 지금 이런 징계 처분의 전체적인 증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최다 징계 처분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해당되고 파면과 같은 중징계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이전 기관 가운데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자, 어떠한 사안들로 이런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까? 네, 지금 그 한국국토정보공사, 뭐 흔히 LX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LX가 지금 중징계 처분이 전북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은 그 성희롱 금지 조치 위반 사례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경우에 그 겸직 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을 해가지고 지금 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들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파면 조치를 약 4건가량 그 LX에서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주운전이라든지 뭐 사고 미조치 등으로 인해서 해임 처분을 받은 사례도 한 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겸직 허가 위반으로 무더기 처분을 받은 영향이 커서 이렇게 징계 건수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자, 어떠한 사례들입니까? 보통 이제 공공기관의 임직원 같은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그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서 이런 겸직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본인이 정규적으로 수행을 하는 업무 이외의 수익 활동을 별도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이제 징계 처분을 받는 대상이 되고요.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그 겸직금지 위반 사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처벌 수위가 파면이라는 것은 징계 처분 중에서도 가장 높은 뭐 해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처분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겸직 제한 금지 위반 규정에 따른 징계 처분으로는 상당히 엄격한 그런 처분들이 행해진 것으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성범죄라든지 기밀 유출과 같은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도 솜방방이 징계를 해서 논란이 일었던 적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차후에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직원들이 이제 형사상 처벌을 받더라도 그 처벌 사실이 기관으로 직접 통보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요. 기관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조회를 해보려고 해도 어떤 법 제도적인 부분들이 미비되어 있어서 사실 이 징계 처분에 대한 관리가 좀 어려운 것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제도 개선을 포함을 해서 좀 전체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최근에 도내에서 군부대 간부를 사칭한 남성이 음식점 예약을 미끼로 해서 돈을 뜯어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 사건이 지금 그 전북 진안군에서 발생을 한 사건인데요. 어떤 남성이 이제 본인이 육군 간부다 이렇게 사칭을 하면서 음식점에 사기 전화를 걸어가지고 수백만 원 돈을 편취한 사건이었는데 그 남성이 이제 본인이 육군부대 어떤 중대 행정보고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100만 원가량 가까운 음식을 주문을 하면서 이 병사들이 먹을 음식인데 포장을 좀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과일을 과수원에 주문을 했는데
이 과일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제가 아직 부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점에서 이 과일 대금을 좀 미리 지급을 해주면 본인이 나중에 와서 음식값을 지불을 할 때 그 과일값까지 한꺼번에 지불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제 음식점 주인이 이 말을 듣고 그 남성이 알려준 계좌로 이제 그 과일값을 보냈다가 지금 실제로 이제 그 음식을 받기로 한 날에 군인들이 나타나지도 않았고 그 남성은 또 연락도 두절이 되고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음식값, 송금해준 과일값 해서 뭐 400여만 원의 그런 피해가 발생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 용의자는 해당 부대 간부들의 명단과 또 직인이 찍힌 공문, 또 영수증도 보냈다고 그러는데, 자, 이런 유형의 범죄가 좀 덜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이런 유형의 범죄들을 보면은 전화뿐만 아니고 이렇게 위조된 문서들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지금 뭐 해당 부대 대대장, 중대장, 뭐 이름과 직인이 찍힌 그런 공문서, 영수증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하면서 기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음식점 주인이 이제 뭐 그런 그 문서뿐만 아니고 이 남성이 또 군인 행세까지, 군인 말투까지 흉내내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깜빡 속아 넘어간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런 사례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2020년경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본인이 이제 쌀을 판매하는 사람 행세를 하면서 미국 처리장에다가 시가보다 낮은 쌀을 공급을 하겠다고 기망을 해가지고 또 당시에는 피해 금액이 뭐 수억 원에 이르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좀 사기 유형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접수된 돈의 의심 건수가 11건이라고 하는데, 자,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뭐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뭐 대처 방법이 있을까 합니다만은 음식점 업주들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될까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군부대 인접 지역은 대개 농촌이거나 어떤 도시 외곽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단체 예약 등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심리를 좀 이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고령이신 분들이 많고 해서 좀 범죄 타겟이 좀 쉽게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런 어떤 발생하는 범죄 사례들 여러 가지 좀 새로운 유형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좀 전형적이지 않은 금전 요구 이런 부분들은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어떤 방침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현재 지금 이 검거율이 워낙에 낮기 때문에 이런 주범들이 좀 검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어떤 수사 개입 등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 살펴봤습니다. 장충석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토론입니다. 4월 10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북 출신이거나 연구가 있는 6분이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그 가운데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부안 출신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주인공이고요.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는 조배숙 전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이 5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남원 출신 강경숙 원광대학교 중등 특수교육과 교수가 등원하게 됐습니다. 오늘 세 분 당선인 모시고 이번 선거 의미와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자,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선거가 끝나고 당선이 확정된 지 이제 꼭 열흘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리고요. 자, 먼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소감부터 차례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오세희, 조배숙, 강경숙 당선인 순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 오세희입니다. 저는 부안 출신으로 이렇게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전북도민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민생경제의 최전선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표해서 22대 국회에서 소임을 하게 됐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지금의 민생경제가 무너지고 복합위기로 더 물러설 수가 없는 국민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을 위해서 민생공약 이행을 최선을 다해서 이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배숙 당선인.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조배숙 당선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것은 전북 도민의 사랑 덕분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호남 몫으로 그리고 또 유일하게 호남을 대표하는 여당 의원이 되었습니다. 전북이 소외되고 그리고 발전이 더디다고 하는데 저는 그 원인은 정치 불균형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 불균형을 일당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고 또 전북 발전을 위해서 여당과 그리고 소통 창구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경숙 당선인.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당선인 강병숙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전북 도민들께서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마음과 그 열정과 그 성원을 저희가 꼭 기억을 하고요. 여러분의 선택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그리고 정말 앞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께서 계속 지지해 주셔서 이제 윤석열 정권의 이런 무도하고 무모한 그런 여러 가지 행태들을 저희가 좀 막아내고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이 잘 열릴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의 마음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세 분 민생과 또 정치 불균형 해소, 정권 심판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의원으로 활동하시게 되면서 어떤 부분에 또 주력하실 것인지 앞으로 토론으로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세희 당선인님, 자 22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의 압승, 국민의힘의 참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자, 당내 분위기는 어땠었고 이번 총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어쨌든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의 회초리를 든 건 사실입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야권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겠고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을 많이 후퇴시켰습니다. 이태원 참사 사건이라든지 최상병 사망 사건 그런 책임도 안 지고 또 공정하지도 않고 그런 오만한 정부를 운영했기 때문에 그 결과라 생각하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엄숙한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배숙 당선인께서 또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국민의힘 이번 전북의 10개 선거구에서 모두 후보를 냈습니다. 자, 그중에 9개 선거구에서는 득표율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요. 자, 이번 두 자릿수 득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번 총선 그 성적표 받아든 결과 어떤 감회가 드시는지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민심을 확인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어떤 면에서 아쉬움이 드느냐면은 저희가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했지만 입법부의 교체는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수 여당으로서 공약이나 이런 공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천을 하는 데는 입법이 필요한데 그 입법에 도움을 받지 못해서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그리고 또 홍보의 부족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면에서는 저희들이 그 패배라고 인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전북의 경우에는 저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전부 다 호남 전 지역에 공천을 했고요. 그리고 득표의 경우에 전북의 경우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득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5% 이상이 두 군데에 나왔고요. 그리고 10 내지 15% 상간에 7군데 이렇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비례대표의 경우에도 전북의 경우에는 8.45%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전남, 광주는 전남은 6%대, 광주는 5%대. 그런데 이제 이 전북의 경우에 이제 제가 안정권에 들었기 때문에 이런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그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광주나 전남의 경우에도 좀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들이 공천이 됐으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그동안 정은천 의원님께서 이번에
아쉽게도 낙선하셨지만 그동안에 그 8년에 걸친 의정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그 노력하신 결과가 쌓였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전북이 변화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보았습니다. 네. 자, 조배숙 당선인 호남 홀대론을 제기하면서 이제 비례 순번 재조정을 통해서 이제 당선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국민의 미래 당헌 당규에도 험지에 출마하거나 또는 호남 출신 인사들을 배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빠져 있었거든요. 자, 그런 기준과 원칙에 위배됐지 않느냐 이렇게 네. 좀 뭐 비판을 또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글쎄 나라에 법률이 있는 것처럼 정당에도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게 의미 있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례 안정권 20번 안에 4분의 1, 그러니까 5석을 험지, 즉 호남에 배정하기로 했는데 이게 안 지켜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당원 당규를 가지고 저희가 중앙당에 공식적인 항의를 했고요. 그리고 지도부에서 이 당원 당규의 의미와 그리고 이제 이 배경을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과오를 인정하고 이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제 당원 당규가 개정되고 나서 처음 총선이기 때문에 이게 잘 이행이 안 됐는데 다음 총선 때는 이게 충분하게 완벽하게 지켜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강경숙 당선인 조국 혁신당의 돌풍. 자, 12석을 차지하면서 원내 3당으로 올라섰습니다. 자, 승리의 요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지만요. 저는 딱 2가지의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면 선명성과 품격 있는 정치에 대한 기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월 13일 날 신당 창단 선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3월 3일 날 창당을 했는데요. 이렇게까지 많이 호응해 주실 거라고 그때는 생각을 잘 못했었죠. 이제 그런데 저희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조국 대표님이 물론 이제 좀 뭔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라는 기치를 걸기도 했고 3년은 너무 길고 또 검찰 독재를 조기에 종식하자라고 하는 그런 구호들이 여러 국민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많은 공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속이 뻥 뚫린다, 시원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좀 얻어냈고 그다음에 입틀막, 파틀막, 구틀막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조국 대표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 정당의 선거 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실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어떤 제약들이 따랐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지역구 정당에 있는 경우에는 확성기도 사용하고 유세 차량도 쓸 수가 있고 피켓도 이렇게 들면서 현수막도 걸 수가 있고 그런데요. 저희는 그런 걸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곳곳에 이제 현장에 시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인사드리고 시장을 찾아다니고 골목골목을 상권을 돌면서 이제 정말 그 한 분 한 분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얻은 표는 수치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저희가 한 활동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이 그 표의 실체를 보게 된 거죠. 그분들의 어떤 음성과 그 눈빛과 그 공기와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저희가 굉장히 애정을 더 느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유세 아닌 유세를 펼치게 되었죠. 그리고 조국 대표님이 굉장히 만 명이 넘는 대중연설을 하실 때도 마이크를 사용하실 수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만 응할 수가 있어서요. 이제 그런 면에선 제약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여튼 한 분 한 분을 만나게 되는 순기능적 요소로 그게 작동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네, 좀 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좀 이게 복기를 해보니까 좀 궁금한 게 왜 조국 혁신당에서 그럼 왜 지역구에 출마자를 안 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럴 준비가 좀 되지도 않았고요. 창당한 지가 사실 한 달 이제 조금 넘은 당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지역 인재 발굴에 관한 거는 지금 고민이긴 한데요. 그런 부분은 당 중앙 핵심부에서 같이 함께 논의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정해 아니, 나가는 이게 앞으로가 아니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시간상 여건이 네, 안 됐다. 근데 그때 상당히 좀 이렇게 뭐 조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지지세가 이렇게 오르고 있다 그러면 그 내부에서도 나 지역에 출마 좀 해보겠다 이런 사람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없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는 네. 민주당하고 함께 협력하는 분위기를 굉장히 중시했거든요. 각을 세우게 되거나 이제 이렇게 싸우게 되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의문점이 좀 해소됐습니까? 네네. 됐습니다. 자, 오세희 당선인. 자, 비례대표 7번이면 뭐 상당히 뭐 상단에 포함돼서 이미 뭐 당선인으로서 예견이 됐었는데, 자, 그런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비례대표 후보들 선거운동 뭐 제약이 있는 건 뭐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지원했는지 좀 본인의 사례를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이제 강경숙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거는 공감하고요.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마이크 사용 금지고 그다음에 동승 유세 차량 동승이 안 되고 해서 피켓을 한 건데 저희는 이제 컨셉을 이제 몰빵 하자는 그 빵을 기치로 해가지고 빵의 그 탈도 만들고 그다음에 피켓도 빵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실물 빵 가지고 이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했더니 이제 길에 가시는 분들도 사진 찍자. 또 그래서 솔직히 또 인터넷에 온라인에서도 그 몰빵 그 체인지 해가지고 빵 체인지 해가지고 MZ 세대들에 대한 반응이 좀 많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20대, 30대, 20대의 지지율이 좀 그런 데서 그 펀하고 재밌는 거에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그렇지만 선거제도의 개선은 이번에 하면서 좀 많이 좀 바꿔야 되겠다,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건 공감을 많이들 하시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조배숙 당선인, 자, 호남권의 유일한 여당 의원이 되셨습니다. 정부 여당과 소통도 해야 되고 또 그동안 추진해왔던 여야 협치 통로도 책임져야 되실 텐데, 자, 활동의 폭을 앞으로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부담도 있고 책임감도 막중하실 텐데, 자, 어떻습니까? 네. 근데 저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그리고 정은천 의원께서 이제 김관영 지사하고 협치의 그 상징으로서 정책협력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3급인데 이제 우리 당에서 추천하는 분을 정책협력관으로 도당의 그 도정에 참여를 시켜서 이제 소통 창구를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무하니까 영남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한 지역마다 자매 결연을 맺어서 동행 의원이라고 해가지고 초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에 있는 민원이나 이런 것을 그 동행 의원이 듣고 같이 도와주는 이제 그런 제도. 그리고 민주당 지역구 당선자들과 이제 협의를 해서 항상 그런 원활한 소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세희 당선인 국회의원은 아시지만 뭐 입법기관입니다. 자, 국회 입성해서 가장 먼저 어떤 입법 활동을 어떻게 하실지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는 굉장히 현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34만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제가 가장 시급한 거 3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21년도 2월에 이제 시행됐는데요. 제정을 해서 소상공인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기본법이 있는데 하위 법령이 거기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및 지원과 생계형 적합법령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기본법에는 거기에 구매 촉진, 뭐 판로 지원, 창업 지원, 기술 혁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들어 있어요. 인력 지원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좀 하위 법령을 좀 제안해서 개정을 좀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계층 간의 대중소에 대한 그 불평등 거래에 대한 상생 협력법을 만들어서
거기에는 이제 대리점법이라든지 공정거래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규제 그리고 공정화법 이런 것들을 넣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에 또 경제 주체들의 그런 갈등 해소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소상공인 인력 지원법이 있는데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인력 구인난에 엄청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구인난에 쏠림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직장에 시급도 나하고 맞아야 되고 또 일과 삶의 나를 누리게끔 만들어야 되는 직장을 찾다 보니까 오질 않아요. 예, 소상공인 쪽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국인 근로자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구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 지원법을 함으로써 인력의 그 안정화 그런 걸 좀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자, 조배숙 당선인은 이제 5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당선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거듭거듭 밝히셨는데, 자, 전라북도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어떤 것이고 이런 현안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입법 활동을 하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뭐니 뭐니 해도 경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요. 전국적으로도 다 그렇지만은 경제가 어려우면은 지역이 더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지방은 급격하게 인구가 소멸하고 있고요.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것을 좀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습니다. 네, 특별자치도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지금 이제 재정의 부분입니다. 이제 지방세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제 재정 자립도가 이제 작년보다도 낮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치 재정 확보와 그리고 또 이 특별자치도를 우리가 이제 이끌어낸 만큼 이것을 활용해서 전북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과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부속해서 입법해야 될 게 좀 많습니다. 그걸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새만금입니다. 새만금의 투자 유치가 지금 10조가 되었습니다. 거기 입주 예정 기업들은 SOC가 확충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만금의 SOC 확충을 위해서 그 예산 확보를 더욱더 활발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금융 중심주의 지정 문제도 또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강경숙 당선인, 자, 등원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제1호 법안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께서 이제 저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마 격차 해소라든지 계층 이동 사다리가 좀 무너져 있는데 그런 걸 복원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는데요. 실제로 제가 그 부분에는 굉장히 강력한 의지가 있어요. 이제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정서 심리적으로도 어려워하고요. 관계도 잘 못 맺고요. 그리고 또 자살률도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고서도 보면은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그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에 보면은 주의력이 결핍되고 과잉 행동이 일어나고 이런 아이들이 환자 임상적으로 이제 넘어가 있는 그런 경우가 2017년에서 2021호 그 5년간의 비교를 해보면 44%가 넘었거든요. 그런 데이터가 말해주듯이 실제로 그런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모든 문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후 처리보다는 미리 예방하고 대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문제를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위기 청소년의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또 이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그 초중고 그 교육에 관련해서 교육 격차 해소와 관련된 부분을 좀 어떻게든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저의 1호 법안으로는 일단 위기, 정서행동이나 혹은 심리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학령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주고 싶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을 놓고 그동안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쇄빙선이다, 전위부대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 이것도 좀 이 정국의 좀 관전 포인트 같은데 네. 자 우리 강경숙 당선인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군이고요. 네. 상호 간에 서로 협력해야 해서 사실 타겟을 서로에게 삼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저희는 함께 타겟화해야 되는 것인 거죠. 실제로 지민 비주하면서 이제 몰빵하시는 분들은 조국혁신당의 표를 뺏겼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조국혁신당에서 이런 정권 심판에 대한 분위기를 확 끌어올리면서 민주당에도 좋은 기능이 있었다고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소모적인 정쟁이나 경쟁보다는 함께 협력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좀 갖춰가면서 어떻게 하면 현 정권의 이 무모하고 무지한 그런 이런 폐해들을 좀 막아낼 수 있는가에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로서는 이제 경쟁 전략을 채택하는 것보다 함께 하자는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저는 이게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파지티브섬 게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선거할 때요. 그래서 그런 기조를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10석을 얻은 건데 사실 10석은 독립 법안을 이제 이렇게 상정할 수 있는 그런 숫자이기는 합니다. 이제 그러나 서로 민주당이 협력을 구해야 하고 이제 저희도 함께 협력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좀 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네. 자, 오세희 당선인 비례대표이시지만은 이제 부안이 연구인 만큼 지역을 위한 의제 설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이미 뭐 생각을 굳혔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십니까? 부안을 위해서요? 네. 저는 전북 부안여고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고 자라고 한 게 부안입니다. 그래서 부안을 볼 때는 굉장히 관광 자원이 많아요. 바다도 있죠. 또 산도 있죠. 평야도 있죠. 평야도 있어서 먹거리, 볼거리, 또 개발이 굉장히 둘레길이라든지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부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뭐 관광 개발을 위해서 좀 지역구 의원님들과 힘 보태고 지금 조배숙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새만금 사업 개발에 사실은 거기에 뭐 수질이라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게 물론 여기 강경숙 당선인과 조배숙 당선인도 같이 함께 하겠지만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각 지역구 전북의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해서 부안이 또 먹기 살기 좋지만 또 전북도 살기 좋은 전북을 만드는데 저도 애정을 갖고 있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배숙 당선인 이번 총선에서 자, 두 자릿수를 전북에서 이제 획득을 해서 상당히 뭐 유의미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또 지선이 또 2년 앞으로 나가봤습니다. 기초의원 의석도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보수와 또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후배 양성에도 좀 힘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역시 풀뿌리 민주주의니까 기초원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남하고 호남을 비교를 해보면 영남 그 보수의 성질하고는 대구에 볼 때 기초의원이 140명 중에서 20명이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도 배출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저희가 전략적으로 어떤 지역에 있어서 기초의원을 배출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준비 작업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당규에 있는 비례대표 안정권에 5석을 준다는 그 당규를 이용해서 아마 이 당규가 이제 제대로 지켜진다고 하면은 이제 희망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여기서 좋은 득표율을 낸 사람에게 이제 비례로 지정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준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저는 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세 분 당선인들의 말씀을 듣는 와중에 이제 거의 이 시간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국회에 등단해서 어떻게 활동하시고 또 임기 내에 이것만은 꼭 일어나게 했다는 그런 포부와 함께 자, 마무리 말씀 듣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희 당선인부터요. 저희는 22대 국회 저는 유일하게 소상공인 대표로 국회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냐?
금융에 대한 부채와 그리고 온라인에 대한 판로 대책이 미비한 겁니다. 그래서 금융 부채가 지금 1,100조, 폐한 1,110조, 연체가 27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장기 전환을 해주지 않으면 또 하위 계층은 탕감하지 않으면 굉장히 재기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의 그 유통시장이 워낙 커지니까 50%가 지금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89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소상공인들을 소비 둔화나 살리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빨리 적용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유통을 활용해야 되고 또 소상공인이 살아야 골목 상권이 살아야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국가 경제 성장이라는 거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가장 중요하고 제가 제일 그 정부하고도 많이 요구했던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빅데이터, 데이터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 간혹 카드사나 국세청의 자료를 보고 하는데 상권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전국의 상권 분석이 돼서 창업이나 또 지원을 해도 할 사람한테 해야 되거든요. 계층 간의 생계형도 있고 그다음에 성장형, 기업가형도 있는데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것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빅데이터의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국의 상권을 좀 분석하는 또 소멸지역이라든지 핫플레이스라든지 거기에 맞게 정부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빅데이터의 어떤 프로그램이 꼭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다양한 업종들이 수많은 업종이 많은데 그 업종에는 정말 묵은 제도들이 많아요. 재정을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장과 생존이라는 걸 함께 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또 그런 것들을 입법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강병숙 당선인. 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1호 법안 외에도요. 제가 사실 시급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최수근 상병은 원광대학교 학생이었어요. 건축공학과 학생이거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저랑 고향이 같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지금 남원에 거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10년 동안 굉장히 어렵게 기다리다가 낳은 아들이거든요. 굉장히 귀한 아이인데 이거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걸 정말 많이 분노가 생겨요. 그리고 저한테도 또 직접 와서 그런 좀 제대로 밝혀달라고 요청하는 젊은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공동발의에 제가 좀 참여하면서 21대 해결이 안 되면 이제 22대 간다 그러면 공동발의에 제가 참여하고 싶어서 목소리를 내고 싶고요. 또 하나는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이제 조금 방송하면서 이제 조금 뭐 논란 소지가 있었는데 전 사실 굉장히 그걸 지지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교육 외에도 이제 그런 법률 함께 21대 통과가 안 됐을 때 22대로 넘어가면 함께 그걸 공동 발의하는데 이제 힘을 합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부권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마도 그 여당에서도 이런 최상병 특검법 같은 거는 거부권보다는 이제 거기에 함께 동조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힘을 합쳐낸다면 진실을 규명하고 밝히고 사회가 조금 더 밝은 곳으로 나가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배숙 당선인. 네. 지금 이제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22대 국회가 굉장히 험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그야말로 특별한 경우에 그 특별 검사인데 너무나 이게 정쟁의 이유로 특검이 상시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민생인데요.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출산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리고 인구 소멸, 우리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지금 지방 소멸 시대입니다. 인구를 늘려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혼인에 의해서만 자녀를 낳는 그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청년들이 결혼을 해줘야 되는데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좀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과 관련된 입법이나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또 하나의 우리 그 고질적인 병폐는 지역 갈등과 이념 갈등입니다. 그래서 특히 전북은 굉장히 그 일당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견제와 균형이 없고 저는 자꾸 그 전북이 소외되었다. 발전을 못한다. 이것은 정부가 도와주지 않아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현명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는 양날개로 날아야 됩니다. 그래야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서로 국민들의 마음을, 도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좋은 정책으로, 좋은 의정활동으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일당 독식이 되니까 경쟁이 없는 무풍지대에서 우리 전북이 발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도민들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좀 균형을 잡아주시는 그런 현명한 의사결정을 해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부 여당과 잘 소통해서 전북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3번 시간 내주셔서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10명과 함께 타 지역에 출마한 전북 출신 당선인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향후 전북의 정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오늘 나와주신 각 당의 비례대표 의원 당선인들 직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당의 정책과 이념을 대변하게 될 텐데요. 전북에 연고가 있는 만큼 지역 의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